네, 안녕하세요. 사육의 교육을 더하다. 사교육입니다. 네, 오늘은 사육의 교육을 더하다가 아니라 사육의 실전을 더하다. 우리가 이제 지난 5주 동안 사육 계획서 편 이제 좀 교과서적인 내용들을 살펴봤잖아요. 사실 이게 교회 현장에서 쓰이기에는 너무 정직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나눈 것들이 교회에서 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오늘 좀 외전처럼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주 원사님은 사역계획서 이번 정도 짤 때 좀 어떤 게 솔직히 제일 어려우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약간 뒷담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좀 약간 어렵다 이런 네. 거 좀 그냥 알겠습니다. 말할게요. 네. 저도 이제 교회가 있으니까.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어떤 게 일반적으로 좀 어려웠는지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이 시기적으로 12월 달과 1월 달 사이에 이 사역 계획서를 쓰다 보니까 좀 이렇게 복잡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사역도 굉장히 교회적으로 많은 시기이기도 하고 사역자분도 바뀌다 보니까 뭔가 이게 조율하고 맞추는 게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역 계획서를 쓸 때 또 담임 목사님이 먼저 이 사역 방향성, 내년의 사역 방향성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막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또 이렇게 안 맞습니다.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비전 공유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하는데 이제 12월까지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목사님이 적어도 10월까지는 그 내년도 계획을 세워주셔야 저희들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할 텐데, 물론 저희 교회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좀 닥쳐서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일주일 만에 사역 계획서를 쓰라고 하니까 예? 이번 주까지 사역 계획서를 쓰라고요? 하면서 사실 저희가 그 5화 동안 나왔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하기엔 좀 어려운 거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1년 사역하고 그 다음에 사역 계획서를 쓰는 건 좀 더 수월한데 갑자기 부임해가지고 이번까지 사역 계획서 써야 된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실효성이 없는 사역 계획서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획서는 뭔가 보고서 쓰는 용처럼 그쵸. 좀 느껴지게 되고 매년 좀 실효성 말씀하신 것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담임 목사님이 조금 더 빨리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또 욕먹나? 얘기하지 말까? 생각이 좀. 혹시 담임 목사님들께서 보고 계시다면은 저희 교육 전도사들이 좀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조금 빨리 그 사역 계획 이런 것들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걸 토대로 좀 부서별로 통일성 있게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어려운 게 이 사역 계획서를 이제 1년 단위로 짜는 거잖아요. 1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긴 거를 세세하게 짜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큰 사역들을 제외하고 또 교회에는 절기도 있고 다른 부서와 뭐 협력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 부서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획이 세운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1년 계획을 세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조금 힘든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도 제 이 MBTI가 ENFP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네.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어쨌든 계획을 세우긴 하지만 갑자기 막 문득 얘들아 이거 하면 좋겠다. 맞아요. 이거 너무 좋겠다. 막 이런 게 막 떠올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막 그거를 이제 막 계획 안 했으니까 막 못하고 약간 이런 거를 이제 못 잡는 그쵸. 저의 성향이 약간 그런 성향이라서 그게 조금 이 사역 계획서랑 좀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 사역계획서 편을 하는 게 꼭 강박적으로 1년을 꽉 채워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이제 2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놓는다면은 현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번뜩 뭐 야외 예배 해야겠다, 뭐 온라인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연초에 세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역계획서를 꼭 1년을 꽉 채운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한다. 그리고 나중에 평가할 수 있도록 뭐 지표를 만든다.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실제 사역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럼 2화로 넘어가서 이제 저희가 사역계획서 2화에서는 목적과 목표 진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저희가 사역 진짜 실제로 진행할 때 모든 사역마다 이 목표하고 목적을 쓰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저희가 어렵게 생각하긴 하지만 설교를 할 때든 무슨 사역을 할 때든 항상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머릿속에는요. 그게 다만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부담스러운 거지. 다들 이제 목적과 목표는 가지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보통 이제 사역을 생각하실 때 목양을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과 목표 꼭 정해야 되냐. 너무 막 뭔가 계획적이고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성령님이 또 이 역사하실 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막 그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뭐 그럴 때도 있고. 네, 맞아요. 뭐 그렇다고 목적과 목표를 안 세운다고 나쁜 사역은 아닌 게 그죠, 그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안에 이제 목적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설교를 할 때도 너무 많은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중구난방하는 설교를 안 좋은 설교라고 말하는 것처럼 설교에도 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했을 때 좋은 설교가 되듯이 꼭 목적과 목표를 뭐 페이퍼에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갖는다. 이런 것들을 좀 쓰는 훈련을 해야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지 선생님들한테 이 사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이화의 목적과 목표 진술에서 행동 용어를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 사역자들이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세 번째 우리 수업 분석 한번 나눠봤는데 그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사마 수학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 교회에서 항상 하고 있고 이제 돌아오는 사역 계획서에서는 제가 사역한 지 또 3년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4화인 하우스 빌딩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다는 거에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역 계획서 거의 사역자들이 혼자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은 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한 팀이 돼서 쓰지만 보통의 경우 뭐 일반적이라 할 수는 없지만 보통은 한 부서에 한 사역자가 맡으니까 혼자 쓰는 것하고 여러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학 분석과 이 하우스 빌딩은 다른 사람들, 교사들과 함께 만든다는 거에 의미가 있고 동시에 그 교사들도 그 목적과 목표를 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연초나 연말에 워크샵 같은 거 할 때 이제 해보면 좋을 것 같은 도구들을 소개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저희가 5화로 다뤘던 거는 교육평가인데요. 사실 교육학, 현주님은 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좀 전공하셨으니까 이 교육평가의 중요성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에 있어서? 제가 또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교수님께서 네. 교육평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셨죠? 네. 저도 평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저도 박사는 아니지만 왜냐하면은 사실 평가가 없으면은 더 나아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제 스스로도 사역자라서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사역자들이 설교나 이런 것들은 좀 뭐랄까 거룩한 영역이다. 그래서 설교 피드백을 받아본 사역자들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성도님들한테. 그런 것처럼 성도님들이 뭔가 교역자들이 하는 것들은 터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당연히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먼저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게 사역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방금 또 하나 생각나는데 약간 좀 인간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평가가 왜 중요하냐 생각했더니 이제 교육자는 맨날 설교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설교할 때 화내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지켜야 돼, 거룩해야 돼. 스트레스가 좀 풀리잖아요. 네. 듣는 상대방은 그쵸. 쌓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혼나기만 하세요. 설교에.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사실 사역자들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거를 말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교육자를 건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의 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합법적으로 선생님들이 이 교역자에 대한 이 울분을 토하게 만든다면은 저는 이 교역자들이 저희 선생님들이 연말에 쉽게 그만두지 않을 거다.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그만두는 선생님들의 사실 그 속마음을 또 따라 들어보면은 전사님이 안 맞아요. 목사님 안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평가를 통해서 그분들도 속 시원하게 말하고 평가를 받는 우리들은 고치면은 이런 의미에서 평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는 저는 완전 익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적도 조사하지 못하게 구글 폼 같은 걸로 받는 거죠. 왜냐면 또 찾아내거든요. 교육자들이 그쵸, 글씨체 그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말 했어?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평가를 하실 거면은 담대하게
여러분 설교도 한번 평가받아 보시고 기냐 안 기냐 또는 좀 학생들에게 좀 감수성이 예민한 친구들이 받아들이기 예를 들어서 뭐 편부모 그쵸, 가정이라든지 뭐 좀 그럼 상처가 있는 친구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하는 이 스피치나 설교들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또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번 사용하는 건 꼭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오래 하면 할수록 평가받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또 아니다 보니까. 네. 근데 사역자분들께서 조금 그 평가에 대한 부담감을 살짝 내려놓으시고 같이 함께하는 팀 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역계획서 편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1에서 5화 우리 정리한 것들이 물론 교과서적인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제 이것들 보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하시고 방금 리뷰 제가 외전을 찍었던 것처럼 뭐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좀 감안하셔서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나 사역 도구들이 있다면 좀 댓글로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뭐 사역 계획이나 뭐 기타 좀 사역의 교육을 더해서 다루기 원하는 것들 뭐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화에서는 반편성에 대해서 다룰 예정인데요.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은 양질의 컨텐츠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의 교육을 더하다 사교육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